자, 이번 시간에는요,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당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타당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측정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 속성, 여기선 이제 뭐 요인이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그것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는 거죠. 이걸 이제 내용 타당성을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 타당성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요. 내용 타당성, 기준 타당성, 구성 개념 타당성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 타당성의 타당성의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측정 도구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 우리가 변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충실하게 측정하느냐, 그 내용이라는 것은 요인이라고 되겠죠. 그것을 논리적으로 알아보는 것을 내용 타당성. 예를 들면 음식 요인이다라고 한다면 음식 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항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음식의 맛, 양, 질, 또는 음식의 가격,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화장실 청결 나오면 음식 요인을 측정하는데 내용 타당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내용 타당성은 다른 말로 내적 타당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기준에 의한 타당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에 의한 타당성은 한 측정 도구의 타당성이 높다면 그 측정 도구에 의해 나타난 결과와 다른 기준 또는 변수 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야 한다.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한 측정 도구의 타당성이 높다면 그 측정 도구를 가지고 다른 데도 측정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어 능력 테스트를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다른 이 사람한테 대상을 했을 때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면 타당성, 기준에 의한 타당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준에 의한 타당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뭐 다른 사람이 영어 성적을 갖다가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예측 타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외적 타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성 개념 타당성 또 보도록 하겠어요. 자, 구성 개념 뭐죠? 요인이죠. 그래서 요인에 관련된 타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연구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개념, 즉 구성 개념을 특정 도구가 실제로 적절하게 측정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성 개념 타당성은요, 크게 집중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집중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예, 타당성의 분류를 우리가 이렇게 도식화를 하면 이렇게 타당성에는 내용 타당성, 기준 타당성, 구성개념 타당성이 있고 구성개념 타당성 다시 집중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집중 타당성은 우리가 동일 개념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판별 타당성은 상이한 개념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집중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그림은 그러니까 도식화가 다 되어 있지만요. 제가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에 측정 변수만 있다고 볼게요. 측정 변수만 그 음식의 맛, 양, 질, 식기 청결, 복장 청결, 주방 청결 이렇게 6개만 있다고 볼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거만 봤을 때 요거를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 보세요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음식의 맛, 양, 질을 한 그룹으로 보고 식기, 복장, 주방 청결을 한 그룹으로 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서로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겠죠. 자, 그래서 음식의 맛, 양, 질 이렇게 묶으면요. 묶어서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면 음식 요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식기 청결, 복장 청결, 주방 청결을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걸 묶어서 청결 요인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묶었다는 자체는 우리가 서로 간에 음식의 맛, 양, 질 간에는 상관관계가 높다. 자, 여기 높다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어느 정도 높으냐? 집중이 될 수 있을 정도 높다. 그래서 집중 타당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식기 청결, 복장 청결, 주방 청결도 마찬가지죠. 서로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묶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선 상관관계가 높다. 어느 정도로 높다? 집중할 정도로 높다. 그래서 집중 타당성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음식 요인과 청결 요인을 갖다가 두 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그러면 음식 요인과 청결 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어떨까요? 서로 구별이 되겠죠. 판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상관관계 낮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된다, 판별된다. 그래서 판별 타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성 개념 타당성은 이렇게 집중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타당도를 높이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타당도는 타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존 문헌 연구를 통해서 연구자가 지식을 많이 충분히 가져야 된다. 자,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 되겠죠? 예, 그보다 좀 쉬운 방법은, 예, 기존에 검증된, 또 검정된 기존 연구의 설문지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타당성을 높이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항목들 간의 상관관계가 낮은 항목은 제거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높은 항목만 구성 개념을 사용한다. 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음식 요인 그랬을 때 우리가 음식의 맛, 양, 질 요거는 이제 상관관계 높잖아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그 측정 문항 또는 변수로서 청결 요인이 들어온다면 예, 그건 타당성이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 상관관계가 높은 음식의 맛, 양, 질만 측정 문항, 즉 변수로 사용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화장실 청결은 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되겠죠. 자, 다음은 신뢰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뢰성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응답에 대한 일관성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응답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면,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설문 도구에서 응답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이런 자료들을 활용을 한다면 제대로 된 분석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뭐 어쨌든 우리가 신뢰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측정자가 대상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고 있는가를 정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 타당성이 정확성에 관련된 것이라면 신뢰성은 일관성에 관련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뢰성은 응답에 대한 일관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응답에 대한 일관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들이죠? 측정 문항이 우리가 그 응답자로 하여금 애매모호해서 응답을 정확히 할 수 없을 때, 그렇죠? 그럼 측정 문항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 응답자가 그 제정신이 아니거나 정신이 뭐 혼미하거나 또는 뭐 술을 먹었다거나 또는 관심이 없거나 이건 이제 응답자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관된 응답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신뢰성에 관련해서 떨어지는 경우는 측정 문항이 이상이 있는 경우 또는 응답자가 이상이 있는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러한 신뢰도를 갖다가 측정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자, 그래서 재검사법, 반분법, 문항분석법, 알파계수법이라고 있습니다. 자, 재검사법은요, 동일한 측정 도구예요. 동일한 측정 도구를 활용을 해가지고 동일한 대상한테 일단 물어봅니다. 한번 물어보고 조금 시간 지나서 한 10문항 정도 물어봤다고 할까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조금 지나 다시 가서 물어보죠. 그러면 동일한 사람이 응답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응답의 차이가 별로 없어야 되겠죠. 뭐 약간의 뭐 오류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러한 차이가 많이 났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신뢰도가 응답에 대한 일관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반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분법. 반분법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측정 문항, 어떤 특정 개념을 얘기하는 측정 문항이 예를 들어서 한 10개가 있다라고 할게요. 10개가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응답자 그룹을 뭐 100명, 100명씩, 뭐 이렇게 2개의 그룹을 나눴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동일한 개념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동일한 개념을 물어보는 10개의 문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5개씩 잘라가지고요.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한테 나눠서 이렇게 응답을 시키는 거예요. 응답을 시켜서 자, 그래서 각각의 응답된 것들을 합해가지고 서로 간에 상관관계가 높으냐를 이제 따져보는 거죠. 자, 거기서 만약에 뭐 상관관계가 떨어지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측정 문항들이 있다면 그 측정 문항은 우리가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항, 즉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항이라 해서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반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항분석법이라고 있습니다. 문항분석법은 여러분들 거기 이제 그 개념을 보면요. 구성 개념의 총합 점수와 각 문항별 상관관계를 평가하는 방법 이렇게 돼 있죠. 총합 점수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 총합 척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구성 개념들을 갖다가 이제 측정 문항들을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의 맛, 양, 질 또는 가격 뭐 이렇게 했다고 할게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총합 점수를 내는 거죠. 그렇죠? 각각에 대한 그 변수들의 값들이 있을 것이고 그 변수들의 값들을 우리가
그 썸메이트 스케일 총합 척도 값을 내면 그 요인의 값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 요인의 값과 그 다음에 측정 문항들의 그 값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상관관계를 비교해서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문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문항은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문항 분석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 계수법이 있습니다. 알파 계수법. 알파 계수법은요, 크롬바 알파 계수값을 활용을 하는데, 자, 동일한 측정을 위해서 항목 간의 평균적인 관계에 근거를 해서 내적인 일관성을 구하는 방법을 알파 계수법이라고 하고요. 알파 계수법을 구하는 공식도 사실 있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알파 계수법에는 이제 크롬바 알파 계수를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죠. 크롬바 알파 계수는요, 우리가 보통 0.78 이상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그 실무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은 0.6 이상이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롬바 알파 값은 0.6 이상이면 신뢰도에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뢰도를 어떻게 하면 계산할 수가 있을까요? 예, 이거는 이제 측정 문항, 측정 항목들이 모호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을 제거를 하면 되겠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측정 항목의 수를 늘리면,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한 개념, 한 구성 개념 내에 있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측정 항목의 수를 늘리면은요, 신뢰도가 개선이 되는데, 예, 그냥 무작정 늘리면 무작정 개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타당성을 저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좋은 방법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사전에 신뢰도가 검증된 측정 문항들을 이용하면 되겠죠. 이것은 이제 기존 연구에서 사용을 했던 어떤 특정 개념들의 측정 문항들을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척도를 주장하는 방법도 있어요. 척도를 주장하는 방법.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점 척도로 물어봤다고 한다면 7점 척도로 우리가 이걸 확대를 하면은요, 오차폭이 감소가 돼서 신뢰도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신뢰도와 타당성의 관계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뢰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타당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랬죠? 아까 우리가 신뢰도 개선 방안에서 측정 항목의 수를 우리가 늘린다 하면 무조건 늘리면은 타당성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타당성이 높으면은요, 신뢰성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타당성이 높으면 타당성을 높이는 작업을 하면 신뢰성은 저절로 높아지는데, 자, 그래서 신뢰성이 높아지면 타당성이 좋아지는 건 아니죠. 그건 이제 우리가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타당성이 높으면 신뢰성이 좋아지지만 신뢰성이 높다고 해서 타당성이 반드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자, 우리가 타당성을 우리가 분석하는 그 분석 기법에 우리가 탐색적 요인 분석이 있어요. 그렇죠? 요인 분석 있고요. 신뢰도는 신뢰성 분석, 신뢰도 분석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한다. 즉 척도를 정화하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타당성을 높이고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을 척도를 정화하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척도를 정화를 하는 작업을 하려면, 우리가 분석을 하려면 타당성을 먼저 높이는 작업, 즉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 신뢰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한 다음에 신뢰도 분석을 하게 되죠.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타당성과 신뢰성의 제고 방안을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하면, 일단은 명확한 개념의 정의, 즉 우리가 구성 개념의 정의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 명확한 주작적 정의. 자, 구성 개념, 주작적 정의가 뭐죠? 우리가 측정 불가능한 구성 개념 요인을 측정 가능한 변수로 나타내는 걸 우리 주작적 정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인 내에 있는 측정 문항들을 잘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다항목 측정. 예, 다항목 측정을 사용하라고 그랬는데, 다항목 측정의 반대는 단일항목 측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다항목 측정은요, 특정 요인 내에 여러 개의 측정 항목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 요인이라고 한다면 음식의 맛은 적절합니까? 음식의 양은 적절합니까? 예, 뭐 음식의 그 질은 적정합니까? 음식의 맛, 양, 질,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세 가지 항목이잖아요. 우리가 다항목 측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단일항목 측정도 있습니다. 단일항목 측정은 이런 경우죠. 요인 하나에, 구성 개념 요인 하나에 측정 항목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죠. 뭐 예를 들면 전반적인 만족도, 뭐 고객 만족이라고 할게요. 고객 만족이라고 한다면, 고객 만족이라는 요인을 측정하고자 한다면 측정 문항 하나,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측정 문항을 하나 쓰는 거죠. 그래서
고객 만족이라는 요인 하나에 전반적으로 만족이라는 우리가 측정 문항을 하나를 사용했다면 우리가 그것을 단일 항목 측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일 항목 측정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또 사용을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타당성과 신뢰성을 평가를 하고 예비 테스트를 실시를 하는 거죠. 예, 사전에 실시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그 측정 도구를 개발을 할 때 파일럿 테스트와 프리 테스트를 했잖아요. 예, 여기서 우리가 파일럿 테스트와 프리 테스트를 우리가 예비 테스트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 측정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높이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특히 파일럿 테스트, 프리 테스트. 그래서 프리 테스트가 예비 테스트 실시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프리 테스트를 많이 하면 할수록, 즉 사전 조사죠.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측정 도구의 그 타당성 신뢰성은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시는 그림은 타당성과 신뢰성에 관련된 그 개념을 그림으로 간단하게 나타낸 거죠. 첫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그 일관되게 그 관역에 뭐 총을 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일관되게 그 관역에 0점 조정이 잘 돼서 일관되게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경우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높은 신뢰성, 높은 타당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일관되게 쏘긴 쐈지만 정확히 못 쐈잖아요. 자, 그래서 신뢰성은 높은 반면에 타당성은 없다.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세 번째는 뭐 이도 저도 아니죠. 자, 그래서 타당성과 신뢰성 모두 낮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설과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론부터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론이라고 한다면 일단 그 현상, 사실을 설명을 하고 예측을 하고 이용되는 그 개념, 정의, 가정, 그런 그 조직적인 으로 이렇게 결합된 그 진술을 우리가 이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론이 없다면은요, 우리가 이 가설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론은 그 현상에 대해서 그 체계적인 견해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진술, 명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이론의 목적은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서 현상에 대한 설명과 예측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이론들도요, 이것이 이론이 되기까지 그 과정이 있죠. 자, 연구를 통해서 연구자들이 내세운 연구 가설들이 검증이 돼서 이것이 이제 이 많은 사람들,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확증이 되면 이게 이론이 되는 거죠. 그 이론의 주요 기능을 보게 되면 법칙에 대한 일반화 또는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의 일반화를 통한 의사결정이나 예측이 이런 그 주요 그 이론의 주요 기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만드는 가설들은요, 전부 다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의 역할은요, 우리가 연구자가 연구를 하려고 하는 연구의 방향을 우리가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연구에 대한 의미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연구 대상물에 대한 정보도 요약이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연구 논문을 쓰시려면 이론적 배경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 이론적 배경 부분에 우리가 연구의 방향에 맞는 이론들을 가져다 연구자가 활용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 가설을 만들죠. 자, 이론과 가설에 대한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자, 이론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좀 변수와 변수가 일반화된 관계를 설명을 조금 하는데 좀 더 좀 추상적이고 많은 변수를 다룸으로써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이와 반면에 가설은요, 연구자가 그 제시하는 연구 가설 같은 경우는 간단 명료합니다. 구체적이고 단순하고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진술을 하죠. 자, 그래서 보통 가설에는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무엇이 무엇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변수 간의 관계에 맞죠.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세 변수 간의 관계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독립변수,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 사이에 매개변수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우리가 그 가설이 두 개의 변수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많으면 세 개의 변수라고 얘기를 할까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설을 배우면서 가설의 종류, 규모 가설과 연구 가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설이라고 한다면은요, 잠정적인 진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실제로 검증되기 이전에 만들어지는 잠정적인 진술이고 이것이 논리적으로 이제 검증이 되겠죠. 자, 가설의 종류는 귀무가설과 연구가설이 있습니다. 연구자가 내세우는 가설이 바로 연구가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귀무가설은 연구가설의 반대, 기존의 이론,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귀무가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연구가설은요, 일단은 기존에 대한 이론들을 조금 우리가 연구 목적의 새로운 발견을 위해서 좀 깨려고 하는 것이 있죠. 자, 그래서 귀무가설과 연구가설을 좀 정리를 하면은요, 귀무가설은요, 일단 기존의 것, 기존의 이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가설은요, 새로운 것, 그 다음에 또는 나의 주장이 될 것이고, 우리가 귀무가설은 우리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연구가설은 진보적인 입장을 취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알기 쉽게 조금 얘기를 한다면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어떤 집단의 평균 체중이 여태껏 한 80kg, 아니 너무 많죠. 자, 70kg 정도 됐는데 연구가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세월이 지나면서 현재 그 집단의 평균 체중이 72kg다. 일단 70kg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귀무가설은 그 집단의 평균 체중은 70kg, 연구가설은 70kg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72kg 나왔다고 할게요. 자, 그럼 2kg의 차이가 나겠죠? 자, 그러면 2kg의 차이를 귀무가설이 뭘로 보냐면요. 귀무가설은요, 우리가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면 우리가 표본 오차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면 우리가 표본 오차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2kg의 차이는 우리가 우연한 오차, 즉 표본 오차다. 그래서 그렇게 특별한 차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귀무가설이고요. 연구가설은 만약에 그 2kg의 차이가 났다고 한다면 그 2kg의 차이는 분명히 의미 있는 차이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견되는 차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귀무가설과 연구가설이 서로 어떻게 돼요? 그래서 대립적인 관계를 보이면서 이 가설 검증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모수에 대한 이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가설 검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구가설은 다른 말로 대체가설이라는 말 쓰기도 하죠. 알아두시고요. 자, 가설에 대한 특성을 보게 되면 일단은 이 연구가설을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연구가설은 이제 독립변수, 종속변수 또는 매개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갖다가 연구자가 그러니까 밝히려고 하는 그것을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좋은 가설은 그럼 뭐냐? 가설의 조건, 좋은 가설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좀 중요한 것들을 좀 골라서 보면요. 일단은 한목적적이다. 자, 연구 목적에 맞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검정 가능해야 된다. 검정 가능해야 되고요. 뭐 다른 가설보다 좋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간단해야 됩니다. 조건이나 가정이 필요 없이 간단해야 되고요. 무엇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엇만큼 무엇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간단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논리적이 되고 간결 명확한 표현이 해야 되고요.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측정 가능.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검증을 하려면 자료를 모아서 측정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입증된 결과는 일반화가 가능해야 돼요. 일반화가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순이는 예쁘다. 우리가 남성이 자기 여자친구가 뭐 예쁜지 뭐 증명을 하려고 했나 봐요. 뭐 예를 들어서 갑순이는 예쁘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연구 목적에 맞고 뭐 검증 가능해요. 그렇지만은 갑순이가 예쁘다라는 것은 입증될 결과 일반화가 가능하다. 일반화가 가능할 수는 좀 어렵겠죠. 일반화가 가능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나중에 이론적으로 돼야 된단 말인데 뭐 갑순이가 예쁘다가 뭐 이론화가 될 수는 없겠죠. 자, 귀무가설과 연구가설의 채택, 기각 영역. 우리가 연구가설이 채택, 어떤 원리로 채택이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은 먼저 용어를 조금 알아둘게요. 용어를. 자, 그래서 검정통계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검정통계량은요, 우리가 모집단에서 우리가 표본을 추출한 Z값 또는 T값을 우리가 검정
통계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본으로부터 추출한 통계량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이 값이 우리가 이 채택 영역에 들어가 있으면 채택이 되고, 우리가 채택 영역 밖으로 나가면은 뭐 기각이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값이라고, 통계량의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임계치라고 있어요. 임계치는요, 우리가 채택 영역을, 우리가 우리가 설정하는 기준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정의 종류와 신뢰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귀문가설의 채택 여부를 결정짓는 경계값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귀문가설의 채택 여부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할 때는요, 우리가 이 검정의 대상이 연구가설이 아니라 일단 귀문가설입니다. 그래서 귀문가설이 채택이 되면 우리가 반대로 연구가설 기각을 하는 것이고요. 귀문가설이 기각이 되면은요, 대신에 연구가설이 채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설 검정의 대상은 일단 귀문가설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임계치는 양쪽 끝단값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 값을 임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1.96, 마이너스 1.96, 1.96 되어 있는데, 요거는 95% 신뢰 수준, 그렇죠? 95% 신뢰 수준일 때, 우리가 이때 양쪽 임계치 값이 마이너스 1.96, 플러스 1.96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의 수준이 있죠? 유의 수준. 유의 수준은 뭔가면, 여러분들 귀문가설 입장에서는 오류 오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귀문가설을 기각을 하는 게 되고요. 근데 연구가설 입장에서는 연구가설을 채택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알파 값은 95% 신뢰 수준일 때는 유의 수준 값은 알파 이퀄 0.05가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유의 수준은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신뢰 수준, 반대가 신뢰 수준이 되는데, 신뢰 수준은 임계치 안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95% 신뢰 수준일 때, 95% 신뢰 수준일 때 여기가 신뢰 수준이 이 면적이 신뢰 수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의 수준은 임계치 바깥쪽으로서 여기가 우리가 0.05의 절반, 그러니까 2분의 0.05, 여기 2분의 0.05가 되겠죠. 자, 양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두 개를 합하면 0.05가 되겠죠. 양측 검정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0.05가 되겠습니다. 0.05의 절반씩 나눠 가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의 확률이 있습니다. 자, 유의 확률은요, 위에서 얘기했던 검정 통계량의 이 확률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의 확률은요, 모수의 참값으로부터 먼 방향의 통계량의 확률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 지금 t값이라 되어 있는데, t값 말고 z값, t값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여기에 이제 검정 통계량 값이 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임계치 바깥쪽에 있는데, 만약 여기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가운데의 반대 방향이 요 부분이 바로 우리가 p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양측 검정이기 때문에 2분의 p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분의 p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검정 통계량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검정 통계량은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한 통계량의 값을 우리가 검정 통계량을 얘기를 하고요. 임계치는 우리가 신뢰 수준에 따라 임계치 끝단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뢰 수준에 따른 우리가 상위값과 하위값, 끝단값들을 갖다 우리가 임계치라고 얘기를 하고, 95% 신뢰 수준일 때는 알파 이퀄 0.05의 이제 유의 수준을 갖게 되고, 그때에 우리가 임계치 값은 1.96, 그래서 마이너스 1.96 플러스 1.96이 되고요. 이 범위 안에 만약에 검정 통계량 값이 들어오게 되면은 귀문가설이 채택이 되는 것이고, 이 바깥쪽으로 가면은 귀문가설을 기각하고 연구가설이 채택이 되는 것이고요. 유의 수준은 우리가 95% 신뢰 수준이라고 한다면 알파 이퀄 0.05가 되고, 이게 이제 귀문가설 입장에서는 여기가 이제 신뢰 수준이 귀문가설을 지지해주는 부분이 되는데, 귀문가설 입장에서는 유의 수준은 오류 오차가 되지만, 연구가설 입장에서는 오 하느님, 그죠? 유의한 영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양측 검정이기 때문에 여기가 2분의 알파, 그러니까 2분의 0.05, 여기도 2분의 알파, 2분의 0.05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의 확률은요, 이 검정 통계량 값의
이러한 그 확률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부터 먼 값,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그 검정 통계량 값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거 좀 삐뚤삐뚤한데요. 이 부분이 바로 P 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2분의 P 값이라고 할게요. 2분의 P 값, 2분의 P 값이 되고요. 이번에 값, 요게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그 요 부분은 그러니까 2분의 알파 값이 되겠죠. 2분의 알파 값, 그죠? 2분의 알파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2분의 P 값이 2분의 알파 값보다 크죠? 2분의 알파 값보다 큽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영역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연구가설을 지지해주는 부분에 그죠? 귀무가설을 지지해주는 부분에 왔잖아요, 그렇죠? 귀무가설을 지지해주는 부분에 왔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귀무가설이 채택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면적으로 따진다면 2분의 알파 값보다 2분의 P 값이 크잖아요. 그렇죠? 크기 때문에 우리가 P 값이 알파 있고 0.05보다 크기 때문에 귀문가설이 채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요. 자, 또 볼게요. 반대로 만약에 이 검정 통계량 값이 여기 왔다라고 할게요. 여기 왔다. 자, 여기라고 할게요. 여기 왔다라고 한다면 여기 면적값이 지금 요게 지금 2분의 P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이 여기 보게 되면 요게 2분의 알파 값이 되잖아요. 그렇죠? 2분의 알파 값이 되는데 지금 2분의 P 값이 2분의 알파 값보다 지금 작죠? 작습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끝부분들 보더라도 임계치 바깥쪽으로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연구가설을 지지해주는 부분, 이 양끝단이 여러분들 연구가설을 지지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연구가설을 지지해주는 부분으로 왔기 때문에 연구가설이 지지가 되고요. 면적비를 비교를 해보더라도 2분의 P값, 이 면적이죠. 2분의 P값이 2분의 알파 값보다 작잖아요. 작으면서 임계치 바깥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귀문가설을 기각하고 연구가설이 채택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